다들 이런 사연 하나쯤은 튀어오르지 않게 눌러두고 별일 아니라는 듯 살아간다. 부서진 얼굴로 휘가 아픔 없이 나를 본다. 아무것도 모른 척 웃는 얼굴을 집게 손가락으로 사납게 문지른다. 잔금이 간 얼굴에서 그날처럼 피가 흐른다. 휘가 지금 여기 있다면. 허방다리. 박정은. 저장된 팝 발라드 카테고리를 찾아 연속 재생하고 휴대전화 이어폰을 꽂는다. 흙 묻은 앞치마를 털어입고 앞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는다. 아델의 시원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다른 세상으로 들어선다. 턴테이블에 올려둔 점토의 비닐을 벗기자 익숙한 구도의 가족상이 드러난다. 여자는 양쪽 허벅지에 하나씩 매달린 사내 아이들 머리에 손을 올리고 있다. 두 아이는 엄마의 다리를 타고 하늘에라도 오를 듯 신이 난 표정이다. 두 꼬마의 얼굴에 장난스럽게 칙칙 물을 뿌린다. 앙증맞은 팔다리를 바르작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남자의 팔에 안겨 잠든 아기를 향해서도 스프레이를 분사한다. 꾸덕꾸덕 말라가던 아이들이 물기를 머금으며 점차 짙은 색으로 변한다. 통통한 여인과 동글동글한 아이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남자. 턴테이블을 돌려가며 이 정다운 가족에게 골고루 물을 뿌려준다. 남자의 얼굴이 말랑말랑해진 것을 확인하고 미소가 살아나도록 입 주변을 교정한다. 괜찮은 거지? 남자가 묻는다. 그럼 하고 나는 혼잣말을 웅얼거린다. 여인의 눈꼬리에 맺혔던 물 한 방울이 또르르 굴러 떨어진다. 점토 한 점을 떼어 만지작거린다. 이곳으로 이사오고부터 시작해서 꽤 오래 붙들고 있던 작업이다. 날렵하고 미끈했던 단면에 양감을 더하면서 작품은 날이 갈수록 투박해진다. 두루 뭉술해졌어. 언니만의 세련된 선이 사라졌달까. 이미지만 남아 단순해진 작품을 살피며 선예는 그렇게 말했다. 근데 난 이상하게 이 작품이 좋아. 정이 간달까? 가족상을 햇빛 쪽으로 놓고 찬찬히 뜯어본다. 여인의 잘록했던 허리는 드럼통처럼 밋밋해지고 뱃살을 더하면서 가슴부터 내려오던 굴곡이 뭉개졌다. 성형 끝나면 이 작품 나 주라. 언제 끝낼지 모르는 습작이라고 해도 선예는 억지를 부렸다. 이건 찐이야. 나한테 주면 학원 메인에 놓을게. 손 안에서 뜨끈하고 촉촉해진 점토를 여인의 허벅지에 덧붙인다. 여인은 허우대가 헝걸차 여전사처럼 보인다. 조각칼 몇 개가 구르다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어폰을 빼고 보니 기대어둔 전신 거울이 미끄러져 테이블 모서리에 간신히 걸쳐 있다. 적어도 덤프트럭 이상의 큰 차가 집 앞 도로를 지나간 모양이다. 서둘러 비스듬하게 누운 거울을 바로 세운다. 처음 이장을 찾았던 때보다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이쯤에서 이장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이 터는 가정집보다 기사식당 같은 게 들어서야 맞다. 아는 사람이 근처에 식당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이 자리가 제격이다. 도로 쪽에서 들리는 주행 소음을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 이장을 찾은 것이 동티를 낸 것이다. 이장은 만나기만 하면 후하게 쳐줄 테니 집을 팔라고 수셔거렸고 이 즈음엔 생각해 봤냐는 전화가 수시로 울렸다. 군에서는 방음벽 설치 안 해서 좋고 세댁은 조용한 곳으로 이사가서 좋고 우린 목 좋은 곳에 식당 열어 좋고 하며 손가락을 하나씩 접는 이장은 민원을 해결할 마음이 없어 보였다. 앞치마를 벗고 육중한 작업실 문을 연다. 마당으로 나서자 바람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든다. 뺨을 후리는 바람에 파도 소리를 내며 몸을 흔들던 은행나무가 노란 조각을 우수수 뿌린다. 마당으로 내려앉은 잎들이 노란 점을 찍으며 떠오르다간
가라앉는다. 은행잎이 고르게 깔린 마당을 뱅뱅 돌아가 떠밀리듯 대문을 나선다. 이장을 한 번 더 만나봐야겠다는 조급함이 무작정 날 밖으로 내몬다. 공사가 시작되고 대문 밖으로 나온 것이 언제였나 싶다. 쿵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든다. 승합차 한 대가 기우뚱하다가 중심을 잡으며 다가온다. 잇따라 빈 트럭이 몸부림치며 뒤를 따른다. 뒷골이 당기고 심장이 마구잡이로 너를 뛴다. 못 본 척 지나치려 해도 멈칫대는 건 어쩔 수 없다. 산업단지를 낀 이 도로는 대형 물류 트럭이 자주 지나가는 곳이다. 면 소재지를 지나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라 차들은 이제 막 온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하는 구간이기도 하다. 길게 엎드린 놈이 정체를 드러내자 반사적으로 고개가 획 돌아간다. 길을 건너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으깨진 케이크와 흩어진 칸나, 헬멧을 쓴 휘가 언뜻 보인다. 휴대전화를 움켜쥔 손마디가 저릿한가 싶더니 이내 축축해진다. 숨을 몰아쉬며 건널목으로 들어서는데 자동차 경적이 길게 울린다. 휘의 품에 뛰어들듯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선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바닥에 흩어진 점토 조각이 보인다. 다시 흙을 만지고 처음으로 모델이 되어준 휘의 흉상이다. 쿵 소리에 반응하듯 저절로 다리에 힘이 풀린다. 풀썩 주저앉은 서슬에 거실 바닥으로 떨어진 향초가 끝까지 굴러 흉상을 건드린다. 선반에 올려놓은 흉상은 진동과 함께 미끄러져 화산석 탁자 모서리를 받고 바닥으로 나뒹군 것이 틀림없다. 목이 부러진 채 엎어진 흉상을 바로 세우자 코가 떨어져 나가고 금이 간 얼굴이 드러난다. 부서진 얼굴을 하고도 휘는 활짝 웃고 있다. 저만치 보이는 휘의 코를 주우려다 외마디를 뱉으며 주저앉는다. 발바닥에 박힌 휘의 잔해를 떼어내자 잊었던 통증이 펄펄 뛰듯 살아난다. 투렛 증후군 환자처럼 느닷없는 욕설이 튀어나온다. 누가 듣기라도 한 것처럼 소스라쳐 입을 틀어막는다.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인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남에게만 일어나라는 법도 없다. 유난스럽게 굴지 말자. 다들 이런 사연 하나쯤은 튀어오르지 않게 눌러두고 별일 아니라는 듯 살아간다. 부서진 얼굴로 휘가 아픔 없이 나를 본다. 아무것도 모른 척 웃는 얼굴을 집게 손가락으로 사납게 문지른다. 잔금이 간 얼굴에서 그날처럼 피가 흐른다. 휘가 지금 여기 있다면. 신기하게도 그의 손이 닿으면 어떤 것도 마술처럼 통통하게 물이 올랐다. 파삭한 9평짜리 원룸에서 소리 없이 말라가던 오렌지의 보니를 살린 것도 휘었다. 모든 것이 시들시들 생기를 잃어가던 시절이었다. 지방 소도시 여중고에서 1등을 놓치지 않던 큰딸이 조속과 운운하는 걸 아버지는 좌시하지 않았다. 언니가 법대에 합격해준 덕에 내가 미대에 갈 수 있었어. 그 시절을 추억하면 선예는 을에 채머리를 흔들었다. 언니가 나보다 그림도 더 잘 그렸고 상도 많이 받았잖아. 사실 미대는 언니가 갔어야 했는데. 선예의 부추김에 법대에 들어가서도 쭉 그림을 그리고 흙을 만졌다. 공예 강사 자격증도 사시 준비하라고 아버지가 보낸 돈으로 땄다. 법대는 억지로 보냈을지 몰라도 사시는 뜻대로 안 될 거라는 폭탄 선언에 등을 돌린 아버지와 아들처럼 의지했던 큰딸에게 쌈짓돈을 보내며 쪼들리는 어머니와 가망 없어 보이는 새로운 도전과 점토공예 강사로 평생학습시설과 초등학교를 전전하는 생계형 직업과 선예가 놓고 간 이름이 어려운 다육식물까지 그는 죽은 듯 보이는 것들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보따리를 끌고 이 학교 저 시설을 헤매는 공예 강사 일을 집어치우고 휘의 꽃집에서 꽃다발을 만들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아버지 때문에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합쳤다. 시댁은 특별자치시에서 H군 쪽으로 향하다가 강 하나를 건너면 만나는 정지용의 시에나 나올 법한 시골이었다.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떠다니던 나는 휘를 만나 제대로 된 고향을 찾은 느낌이었다. 시자가 달린 건 다 싫은 게 며느리 아냐? 휘는 불어 수상쩍은 눈빛을 만들며 물었다. 나 또한 내가 몹시 수상했다. 면 소재지 끄트머리 집에 도로 쪽으로 난 나무 대문이며 아니 훤히 들여다 보이는 얕은 흙담, 오랜 세월 무수한 발자국이 다져놓은 마당과 길이 잘 든 대나무 평상, 짙은 그늘을 들이운 잘생긴 은행나무 한 쌍. 시선 닿는 곳마다 휘의 흔적이 살뜰히도 묻어 있었다. 휘가 이곳에 묻힌 뒤론 혼자 차를 몰고 내려왔다. 상담사가 권한 대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바람을 쐬러 나오면 어느새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휘는 개업 초부터 함께했던 민에게 꽃집을 넘기고 어머니가 심었던 꽃에 새 품종을 더해 농장을 일으키고 싶어 했다. 시골집도 고치고 하우스도 한두 동 더 늘리고 당신 작업실도 만들자. 내려가면 아이도 낳고 3년만 참으면 돼. 휘는 고등학교 때부터 식물을 심고 가꾸는 걸 배웠고 꽃 도매시장 배달 일부터 시작해 꽃집을 차렸다. 난 판매보다 재배가 더 잘 맞는 것 같아. 나랑 이곳으로 내려와 줄 거지? 꽃집 문을 닫는 날이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줄곧 비어있던 집으로 휘를 따라 내려왔다. 내가 창을 열고 쌓인 먼지를 닦는 동안 휘는 거미줄을 걷고 마당을 쓸었다. 가업이 될 화훼 하우스도 잊지 않고 들여다보았다. 다종다양한 꽃향기가 섞여 폭발할 듯 비집고 나오는 비닐하우스로 가는 것이 나는 좋았다. 휘가 환기를 시키고 꽃을 살피면 나는 근처 텃밭에서 점심상에 올릴 상추와 부추를 뜯고 호박을 땄다. 휘가 알려준 꽃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색색의 고랑을 따라 물을 주기도 했다. 비가 오는 날은 하우스 천정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식탁을 꾸밀 꽃다발도 만들었다. 일을 끝내고 은행나무 아래 평상에 나란히 누웠다가 해가 멀어진 줄도 모르고 까무룩 잠들기도 했다. 아예 내려오면 어떨까 생각했던 것이 언제였나. 휘를 보러 왔어도 애써 외면하던 집이었다. 노란빛이 선명한 이파리 하나가 자동차 앞 유리로 툭 떨어졌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고개를 빼고 은행나무를 올려다보다가 빈집 마당으로 들어선 것은. 맵차진 날씨 탓인지 오슬오슬 몸이 떨렸다. 마당가 덤불을 지나 잡목이 빼곡한 등성이는 이미 긴 그림자를 덮고 있었다. 힘 빠진 햇살이 이마를 간지르는 숲 앞에서 잠깐 먼 곳을 헤맸다. 거기에 잘 봄에 디대라. 숲이 시작되면 할아버지는 천방지축 뛰는 단발머리의 손을 끌어잡았다. 우린 허방다리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덮인 구덩이는 감쪽 같았다. 그 안에서 종종 어린 멧돼지나 고라니 새끼의 겁에 질린 눈과 마주했다. 버둥거리며 내 품으로 건너온 어린 것은 따뜻했고 심장은 빠르게 팔딱거렸다. 격렬한 심장박동 때문에 나는 매번 흠칫 놀랐다. 다칠까봐 가볍게 보듬고 있다가 훌쩍 뛰어내리는 새끼 고라니를 놓친 적도 있었다. 한 번은 품을 빠져나간 새끼 고라니가 이리저리 공중거리다가 제가 빠졌던 허방다리에 다시 뛰어들었다. 할아버지가 이기 뭔 깨춤을 춘다니 하며 움찔움찔하는 어린 것을 꺼냈다. 나는 할아버지 뒤를 따라 걷다가 가만히 새끼 고라니를 놓아주었다. 다시는 허방을 딛지 않길 바라면서. 고라니 새끼가 뛰는 소리에 할아버지가 돌아보았지만 어설픈 도망자를 쫓지는 않았다.
다만 묻는 눈으로 나를 빤히 보았다. 죄송해요. 또 놓쳐버렸어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2번 다시 무엇이 빠져 있는지 보러 가자며 날 부르지 않았다. 겨울채비를 하는 숲은 활짝 열려 있었다. 열린 길이 어디로 통할지 잘 알고 있었다. 낙엽 깔린 길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여기로 가면 금방이야. 처음도 마지막도 앞장서는 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걸었다. 늘어진 가지를 헤치고 거미줄을 걷으며 숲의 끝까지 갔다. 휘가 매입에 공들였던 야트막한 언덕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쪽에 칸나를 심을까? 작업실은 이쯤에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망아지처럼 언덕을 뛰어다니고. 휘가 개구쟁이처럼 웃었다. 아이들이라고? 들에 강세를 주어 되물었다. 셋까지는 문제없지? 귀까지 빨개진 나를 휘가 끌어안았다. 노을이 내려앉자 어깨가 떨려 몸을 움츠렸다. 약속한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K시로 돌아와 옹색한 다세대 주택 현관문을 열었다. 수년간 그와 내 손때가 묻은 욕실문 손잡이며 얼룩진 모노륨 바닥이 낯설게 보였다. 나는 고향 언덕에 혼자 누워있는 휘가 야속해 조금 울었다. 바보처럼 참기만 하더니. 푹 젖은 말을 우물거리다 입술을 앙 다물었다. 이제 꽃만 심으면 되는데. 맺지 못한 말이지만 누가 좀 들으라고 소리내서 중얼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다. 그 혹독한 계절에 선예마저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소주병이 줄 서 있는 거실에 누워 파르스름한 빛이 퍼질 때까지 네 형부가 하고 주절댔던 것이 적잖은 치유가 되었다. 난생 처음 선예가 시키는 대로 쌍욕도 해보았다. 미친년처럼 팔다리를 휘저으며 웃다가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며 코를 팽 풀기도 했다. 빈집을 다시 찾았을 때 물오른 은행나무는 좁쌀 같은 움을 틔우고 있었다. 잔설이 녹아 질척한 마당을 지나 휘를 보러 갔다. 이젠 됐다고 안심했는데 난데없는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등을 떠미는 바람이 휘인 것 같아 중얼거렸다. 여기 당신 곁으로 올게. 칸나도 심고. 별렀던 말이 툭 튀어나왔다. 예의 그 맑은 눈으로 휘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난 괜찮아. 바라던 대로 이렇게 고향에 와 있는 걸. 당신도 하고 싶은 거 해. 급한 도리질에 눈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내려와서도 작업은 계속 할 거야. 어쩌면 흙 작업하기는 여기가 더 좋을지도 몰라. 계약 기간이 남은 전셋집을 내놓고 이삿짐을 꾸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휘 없이 휘가 잠든 휘의 고향으로 내려와 살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불편은 소음이었다. 촌집이라 창이며 출입문이 허술하기도 했지만 도로를 확장하면서 완충지인 텃밭이 잘려나간 탓이었다. 휘와 함께 내려와 하루 이틀씩 지내다가 갈 때는 거슬린 적 없었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뿌리까지 썩은 이처럼 소음은 나를 따라다니며 신경을 건드렸다. 창가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올려놓고 요란한 음악을 틀어두거나 점토를 밟고 치대며 화풀이를 해댔다. 성형 중인 작품에 점토를 덧붙이다가 문득 이렇게 자문해 보았다. 휘라면 허름한 길갓집에 사는 내 탓이지 뭐 하며 간단하게 상황을 정리해 주었을까. 신경을 긁어대던 주행소음과 사이좋게 지내기까지 계절 하나를 보내야 했다. 아스팔트를 깨는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사흘 전이었다. 첫날은 공지 없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다. 인부들의 고함과 날카로운 쇳소리를 견디다 못해 도로에서 떨어진 화훼 하우스를 찾았다.
인적이 끊긴 하우스 입구엔 탈색된 빈 화분 몇 개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막힌 공간을 빠져나가지 못한 묵은 향이 떠돌았다. 허리가 꺾여 노랗게 시든 백합과 바짝 마른 프리지어가 마지막까지 뿜어댔을 향기가 분명했다.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 녹아내린 다육식물과 뿌리만 살아 겨우 버티고 있는 허브 화분을 보니 기분이 언짢아졌다. 촉촉하고 꼿꼿하던 생명도 보살핌의 손길이 끊기면 이렇게 황폐해진다는 걸 진즉에 알고 있었으면서 휘의 도움 없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답답하게 들이온 죽음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하우스 안을 서성이기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두개골을 뚫을 듯한 기계음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질기고 산발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허술한 촌집을 들었다 놓는 진동을 동반했다. 처음엔 누가 문을 두드리는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보았다. 창이 떨리고 벽에선 모래 같은 것이 좌르르 소리를 내며 흘렀다. 크로키를 하다가 던져둔 사비 연필이 구르고 오브제로 쓰려고 선반에 올려놓은 소품이 떨어졌다. 밤이면 급정거하는 차 소리가 더욱 또렷이 들렸다. 나는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쫓아 헤매느라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뜨거워진 이마를 짚으며 일어나 되는 대로 신발을 꿰신는다. 현관문 닫는 손길이 사나워진다. 대문까지 갔지만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멈춘다. 그저 작은 웅덩이일 뿐이야.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놈은 나를 관에 넣어 못질하듯 옴짝 못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허공을 헤매던 손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연다. 도로로 나서자 관처럼 가로놓인 놈이 삼킬 듯 온몸을 끌어당긴다. 검은 속이 드러난 쪽으로 굼뜬 걸음을 옮긴다. 담에 바짝 붙어 걸어도 신경은 온통 차도 한가운데로 쏠려 있다. 아가리를 벌린 채 벼르고 있는 놈 앞에 선다. 역시 도로 마감이 문제였다. 공사 후 모래로 대충 덮어둔 도로는 차량 통행이 잦은 탓에 파헤쳐지고 아스팔트는 모서리부터 내려앉았다. 거기에 어제 내린 빗물이 고여 땅은 물러지고 더 깊은 웅덩이가 생긴 것이다. 멋모르고 달려온 차량의 바퀴가 빠지며 내는 소리와 웅덩이를 보고 급 제동을 거는 마찰음은 지켜보는 내내 끊이지 않는다. 전화해도 안 받더니 어찌 알고 마중식이나 나오셨어? 눈에 익은 승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선다. 왔어? 선예는 고개를 빼고 내 시선이 멈췄던 곳을 살핀다. 사고 나기 딱 좋겠다. 선예의 딱딱한 목소리가 이어진다. 노려본다고 매끈한 도로로 변하겠어? 큰 대문을 열자 선예의 승합차가 노란 조각들을 휘몰아 달고 마당으로 들어간다. 빈집인 줄 알겠네. 밤마다 구신 나오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선예가 눈살을 찌푸린다. 혼자 안 무서워? 착한 친구들이야. 이따 자기 전에 소개해 줄게. 선예가 장단 맞출 뜻이 없는지 뭐래 퉁바리를 주며 승합차로 돌아선다. 난 이런 거 선물하는 학부모들이 제일 싫어. 미필적 고이지만 살생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단 말이지. 선예의 손에 날카로운 잎의 끝부터 단풍이 들고 있는 오렌지의 보니가 들려있다. 나는 추억을 불러오는 그 요염한 다육식물을 받아든다. 근데 너 손에 피난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백토 화분에 추상화라도 그린 듯 붉은 지문이 꽃잎처럼 찍혀 있다. 선예가 승합차에서 구급 상자를 꺼내 쪽마루에 앉더니 와봐 하며 손짓한다. 말없이 소독하고 밴드를 붙이는 선예 앞에 맨발을 내민다. 하는 김에 점토가 박혔던 발바닥을 살피고 선예가 내 얼굴을 한번 훑는다. 이젠 자해도 하는 거야? 그래. 짐짓 정색하는 선예의 표정이 궁금해진다.
이런 식으로 죽긴 힘들겠지. 화를 내는 대신 선예가 눈을 흘기며 등을 힘껏 때린다. 시끄럽고 배고파서 돌아가시겠다. 만난 거 먹으러 가자. 선예는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승합차에 오른다. 집 밖으로 날 데리고 나가지 못해 안다라는 선예에게 잡히면 버틸 재간이 없다. 삼고 초려도 이쯤 되면 스토킹이다. 웬만하면 나 좀 도와주지. 장례를 치르고 꽃집을 넘기고도 정신적 외상은 오래갔다. 빗물 고인 웅덩이만 봐도 가슴이 뛰고 진땀이 흘렀다. 블록이 어긋나 움푹 패인 길을 만나면 돌아섰고 맨홀 뚜껑이 열린 곳으론 눈길도 주지 못했다. 이불을 쓰고 누웠다가도 낡은 다세대 주택이 기우는 망상에 시달리면 휘를 만나러 갔다. 형부 무덤에 가는 거 말고 밖으론 나오지도 않잖아. 이거 정상이니? 개인 공방 수준의 교습소로 시작해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선예의 미술학원이 갑자기 어려워진 건 아닐 터였다. 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도움을 그런 식으로 주고 싶었으리라. 짐 정리를 끝내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선예는 잊었다. 잠수 탄다고 내가 못 찾을 것 같아. 자신의 집요함이 그의 나를 이곳으로 밀어냈다고 자책했던 걸까? 맞다. 선예 하며 방전된 휴대전화를 살리기도 전에 선예가 먼저 날 찾아냈다. 들려 저 소리? 좀 심하다. 선예가 속삭이더니 잠기운 없는 말짱한 목소리로 지붕거린다. 시끄러운 거 질색하더니 딱 걸렸네. 군에 민원이라도 넣어볼까? 뜬금없이 튀어나온 말에 제풀에 놀란다. 선예가 벌떡 일어나 앉는다. 알지? 우리 병아리 물에 빠졌을 때 선예가 학원차로 처음 구매한 노란색 7인승 배는 병아리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선예는 병아리 옆구리에 아기자기한 그림을 그려 넣었다. 우린 병아리를 몰고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누비고 다녔다. 개나 물어갈 민원. 적자는 발화로 희미해진 줄 알았는데 선예는 또다시 어금니를 사려문다. 태풍이 몰려온다는 예보에 겁을 먹었지만 선예는 병아리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원생의 집은 굴다리 밖에 있었다. 곧장 나왔어야 했는데 이 빗속에 감사하다며 차려진 밥상 앞으로 끌고 가는 학부모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2시간째 계속됐고 학원생의 집을 나설 때는 8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정신을 쏙 빼놓는 빗소리 때문에 얼른 집으로 가자는 생각뿐이었다. 궂은 날씨 탓인지 도로는 한적했다. 멀리 가로등이 비추고 있었지만 노면은 보이지 않았다. 전조등 불빛에 반사되어 빗물이 번들거렸고 번쩍 비치는 번개로 도로 주변의 물길을 본 듯도 하다고 선예는 말했다. 저지대의 굴다리였다고는 해도 병아리를 익사시킬 만큼 물이 차 있을 거라곤 상상하기 힘들었다고. 병아리가 물속으로 첨벙 뛰어드는 소리를 듣고 선예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핸들도 브레이크도 말을 듣지 않던 병아리가 빙글 도는가 싶더니 머리를 굴다리에 들이받았다. 그때까지도 악착같이 쏟아지던 빗물이 발 밑으로 차오르다가 엉덩이를 적셨다.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급제동을 걸더니 다른 길을 찾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반대 차선엔 포터가 잠겨 있었고 운전자는 트럭 지붕 위에 올라가 통화 중이었다. 차 문을 간신히 열고 바닥에 내려서자 검은 물이 가슴 언저리까지 올라왔다. 견인차가 오고 한참 만에 교통경찰의 통제가 시작되었다. K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릴 마음을 먹은 건 멋모르고 당할 다른 운전자를 위해서였다. 상습 침수 지역에 안내문도 없고 가로등도 멀고 심지어 교통통제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니 개선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내가 차를 사달라고 했어? 병원비를 내달라고 했어.
선예의 새삼스러운 분노에 내 가슴도 덩달아 요동치기 시작한다. 잊을만 해서 K씨를 대신해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찾아갈 거라는 생뚱맞은 답글이 달렸다. 선예는 본질을 비켜가는 K씨가 어이없었다. 보험회사라고 전화가 왔고 개인적으로 든 자동차 보험에서 이미 보상금이 나갔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어렵다는 통보가 이어졌다. 있었다면 사양할 것까지는 없었겠지만 선예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다. 그 도로엔 가로등이 교체되지 않았고 안내문이 세워질 기미도 없다고 선예는 전한다. 폭우가 쏟아지면 교통경찰보다 견인차가 먼저 오는 것도 여전하다고. 병아리는 폐차되었고 선예는 한동안 새로 산 승합차 운전대를 잡지 못했다. 아직도 선예는 그 굴다리를 지나지 못한다. 비가 오지 않아도 말이다. 일찍 꽃집문을 닫고 들어오겠다는 휘는 9시가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좀 나와봐. 아무래도 네 신랑 같아. 대로변에서 청가상을 하는 수진 언니의 전화를 받고 잠깐 아뜩했다. 거리로 나왔을 때 발엔 슬리퍼 한 짝이 겨우 걸려 있었다. 넓고 깊은 싱크홀이었다. 그래서 휘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다만 검붉은 칸나 수십 송이가 그가 빠진 구덩이에 헌어라도 하듯 흩어져 있었다. 절반은 토사에 묻혀 찌그러진 오토바이에 눈을 감지 못한 얼굴에 헬멧을 단정히 쓴 머리에 고향집 뒤 언덕이 드디어 우리 땅이 되었다고 들떠서 전화한 것이 불과 1시간 전이었다. 꽃집에서 다세대 주택가에 있는 집까지 걸어서 20분도 안 되는 거리였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며 구덩이 안에 피어있던 칸나의 뜨거운 기운에 휘청했다. 휘에게로 다가가려는 날 누군가가 붙잡았다. 무릎이 꺾이고 함몰된 도로처럼 나는 맥없이 허물어졌다. 장례식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의도하지 않은 단식투쟁이 한동안 이어졌다. 아무도 자기가 딛고 선 땅이 갑자기 꺼져버릴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것도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한복판에서. 그건 일종의 믿음이다. 그는 왜 죽어야 했나? 듣고 싶은 말은 그것뿐이었다. 상수도 파이프 누수가 원인이라 했다. 지하상가 공사 때문이라고도 했고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모두 지역 뉴스 끝자락에 짧게 언급된 추측성 보도를 통해 주워들은 것이었다. K씨는 주거 밀집 지역 도로에 뚫린 구덩이를 오래 버려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땅 꺼짐이 생기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덤프트럭 10대 분량의 흙을 부어 그 흉측한 구덩이를 감쪽같이 메워버렸다. 도로는 복구된 것처럼 보였다. 열흘도 못 되어 믿었던 도로가 휘를 집어삼켰다. 창밖으로 주의를 기울여 본다. 한동안 소음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모로 누운 선예의 고른 숨소리가 들린다. 급정거하는 자동차 소리를 들으며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난다. 오늘 밤도 잠자기는 틀려버린 모양이다. 거실로 나오니 달빛이 별인 칼처럼 커튼 틈을 가르며 꽂혀 있다. 칼 끝은 갈무리하지 않고 밀쳐둔 흉상 조각을 겨눈다. 부서진 두상을 부여앉는다. 휘에 관이 내려지던 구덩이가 떠오르자 허방에 빠진 어린 고라니도 생각난다. 영문도 모른 채 구덩이 안을 맴돌다가 뛰어오르려 버둥거리다가 마침내 기진에 널브러진 고라니 새끼.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처럼 휘를 삼킨 구덩이 안으로 내 남은 시간도 서서히 빨려들다가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을 예감한다. 나는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다. 나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칼끝은 이제 내 심장을 찌른다. 비틀거리며 일어선다. 작업실 문을 열자 젖은 점토 냄새가 냉기와 함께 훅 끼친다.
희끄무레한 달빛 아래 비닐을 미처 씌우지 못한 작품이 눈에 들어온다. 턴테이블 위에서 5명의 가족이 딱딱하게 굳으며 갈라지고 있다. 글러먹었어. 생기를 잃은 가족을 향해 끌어안고 있던 휘의 두상을 힘껏 던진다. 휘청하며 차가운 바닥에 2손을 짚고 무릎을 꿇는다. 두상은 턴테이블 근처에 떨어져 뒹군다. 그것에 답하듯 쿵 소리가 진동과 함께 머리를 흔든다. 낮에 세워둔 거울이 미끄러져 테이블 모서리를 때린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거울 조각이 쏟아져 내린다. 손에 걸리는 대로 사납게 움켜잡은 것이 의외로 가볍다. 깜깜한 데서 뭐해? 작업실 불이 켜지고 내가 휘두르고 있는 것이 플라스틱 빗자루라는 걸 확인한다. 선예가 맨발로 달려와 내 팔을 잡는다. 이따위로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선예가 천천히 내 등을 쓸다가 손에서 빗자루를 빼낸다. 저걸 다시 만들어야겠어. 그래. 고개를 끄덕이는 선예의 팔에 의지해 의자에 앉는다. 따뜻한 허브차를 한 모금 마시자 떨림이 가라앉는다. 그새 더 튼튼해지셨네. 선예가 찻잔을 내려놓고 턴테이블로 다가간다. 실금을 그리며 희끗희끗 말라가는 가족상이 테이블 위에서 빙글 돈다. 엉망진창이야. 중얼거리는 날 선예가 돌아본다. 힘들면 나랑 같이 가자. 선예가 내내 묵혔던 게 분명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낸다. 힘든 것보다 나는 허방을 짚을까 무섭다고 말하지 못한다. 생각해 볼게. 가까스로 살아남은 5가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우린 새로 잠을 청해볼 작정으로 방으로 들어온다.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선예와 난 소음과 진동에 몸을 맡긴 채 숨을 주고받는다. 선예가 먼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비명을 지른다. 나도 같은 음조로 비명에 꼬리를 달아준다. 우린 서로 마주보고 킬킬 웃는다. 선예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쩔. 커피를 내리는 동안 선예는 토스트를 구워 아침을 준비한다. 먼지가 내려앉은 식탁을 말끔히 닦고 속이 더부룩하도록 과한 아침을 먹는다. 설거지를 마치고 선예가 화장실로 사라진 뒤 나는 마당으로 나온다. 허방에 빠져있는 동안 계절은 다시 바뀌는 중이다. 은행나무는 몇 개 남지 않은 잎을 달고서도 여전히 늠름하다. 쓰러졌다 이는 바람에 휩쓸려 은행잎이 마당 구석으로 몰려간다. 이끼가 얼룩덜룩 깔린 마당이 미끈거린다. 휘라면 흙바닥에 빗질 자국이 보이도록 매일 마당을 쓸었을 것이다. 구석부터 시작해 잡초가 서서히 마당을 점령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겠지. 당장 떠나더라도 마당은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도와줄까? 호미를 든 날 발견하더니 선예도 팔을 걷어붙인다. 우린 늦가을 햇살을 등진 채 쪼그려 앉아 빈틈없이 마당을 매만진다. 정오로 향하는 태양의 온기로 노곤하지만 후련한 호미질은 줄기차게 이어진다. 장초를 걷어 모으는 사이 선예가 쌀이비를 들고 마당 구석부터 비질을 시작한다. 노란 잎이 잡초와 섞여 제가 버리고 떨어져 나온 나무 아래로 모인다. 잡풀 하나 없이 말끔한 마당을 만족한 얼굴로 둘러보고는 선예가 쌀이비를 나무 둥치에 기대어 놓는다. 하나만 더 도와주라. 염치 없지만 선예가 있을 때 저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로의 웅덩이는 묻어놓은 관이 보일 정도로 더 넓고 깊어져 있다. 스쿠터나 오토바이라면 자칫 허방에 빠져 나뒹굴 것이 분명하다. 며칠 더 방치한다면 몇몇 차들은 바퀴를 헛돌리며 발을 빼지 못할 수도 있다. 별 수 있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지.
묵은 먼지 냄새를 풍기는 창고 안 잡동사니를 뒤져 선예가 삽을 찾아낸다. 나는 마당 구석에 엎어져 있는 손수레를 일으킨다. 단단한 땅에 무딘 삽을 찔러 넣는다. 긴 세월 많은 사람의 발 아래에 꼭꼭 다져져 땅은 쉽사리 틈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무른 땅을 찾아 선예가 마당 이곳저곳을 찔러본다. 나는 작업실로 가서 점토 부스러기를 모아둔 포대를 끌고 나온다. 선예가 오호 그거 좋은데 하며 손뼉을 치더니 손수레를 끌고 와 포대를 싣는다. 바짝 마른 점토가 질척한 웅덩이 안에 물기를 서서히 빨아들인다. 작업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휘의 흉상 조각도 쓸어담아 그 위에 올린다. 선예가 손수레에 담아온 흙을 뿌려 허방을 완전히 메운다. 창을 열자 녹색 이파리가 악수라도 하듯 손을 척 내민다. 이게 뭐야? 몸을 길게 빼고 보니 도로 한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나무가 뿌리를 받고 선 곳은 선예와 둘이서 메꾼 웅덩이 아니다. 나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뭇가지 하나가 내 손을 감는다. 날 휘어잡은 나무는 이파리가 윤기를 내고 무성해지며 쑥쑥 자란다. 그 서슬에 창밖으로 몸이 휙 끌려 나간다. 엄청난 기세다. 있는 힘을 다해 이파리를 움켜잡고 매달린다. 떨어질 듯한 몸을 나뭇가지가 휘감고 이파리가 어루만진다. 익숙한 감촉이라고 느끼는 순간 나를 감싼 것이 휘의 팔이라는 걸 안다. 선예가 떠나고 곧장 침대 속으로 파고든 후 12시간을 내쳐 잔 것이다. 오랜만에 맛본 숙면으로 머릿속까지 개운해진다. 눈을 뜨자 떨어지지 않으려 칭얼대는 젖먹이처럼 주행 소음이 파고든다. 창을 열고 도로를 살핀다. 나무는커녕 시든 이파리 한 장 보이지 않는다. 휘의 팔이 감쌌던 어깨를 쓸어보다가 나는 미루어둔 숙제라도 기억난 듯 화훼하우스로 간다. 도르래 손잡이를 돌려 오래 닫혀있던 비닐하우스의 창을 활짝 연다. 고인 향이 흩어지고 상쾌한 늦가을 바람이 스며든다. 시든 꽃을 가려내고 땅이 흠뻑 젖도록 살아남은 생명에 물을 뿌린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 없는 알뿌리 몇 개를 추려들고 잠시 망설인다. 바짝 마른 껍질을 지그시 눌러보지만 단단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누런 꽃대와 이파리를 휘어잡아 꺾는다. 맥없이 꺾인 자리에서 연녹색 싹이 초롱초롱한 눈을 내민다. 싱싱하게 살아있는 눈과 맞닥뜨리고 나는 저기 당황한다. 휘가 하던 대로 미지근한 물이 담긴 그릇을 가져와 알뿌리를 담근다. 목마른 알뿌리가 쭉쭉 물 마시는 소리가 들린다. 다른 알뿌리도 같은 방법으로 시든 이파리를 잘라내고 물에 담근다. 죽은 꽃을 뽑아내고 생긴 구멍을 고르게 갈아 땅에 숨통을 틔운다. 목덜미에서 흐르던 땀이 숨을 고르는 땅으로 뚝뚝 떨어진다. 푹신하게 매만진 일항의 끝부터 차례로 주먹만한 구멍을 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어두운 구멍 안쪽을 쓸어본다. 보송보송하고 포근한 흙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 구멍 속에 물을 흠씬 들이켠 알뿌리를 넣고 보드랍고 촉촉한 흙을 두둑하게 올린다. 구멍 안 깊은 어둠 속에서 흙을 덮고 죽은 듯이 누웠다가 내가 주는 물과 약물을 먹고 알뿌리는 몸을 뒤척일 것이다. 몸집을 부풀려 싹을 내다가 어쩌면 칸나나 튤립 같은 꽃을 피울지도 모를 일이다. 알뿌리를 담갔던 물까지 연두빛 눈이 보이도록 남김없이 뿌려준다. 생각해봤디야? 휴대전화를 뚫고 튀어나올 듯이 이장의 목소리가 성급하다. 후딱 결정해줘야 우리도 거시기 하지. 그게요. 며칠 전에도 도로공사 끝난 뒤로 소음의 진동까지 더 심해졌어요. 뭐요?
시방 기냥 살겠다는겨? 떠날 것을 확신했는지 이장의 심기불편한 목소리가 쌀쌀맞다. 통화를 끝내자 선예와 함께 덮어놓은 웅덩이가 궁금해진다. 차가 다니는 한 흙만 덮어두는 것은 임시 방편일 것이다. 짐작대로 도로는 다시 거칠게 파헤쳐져 있다. 이장만 믿고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도로의 이쪽 저쪽에서 허방을 찍는다. 안방 벽과 딱 붙어있는 도로도 한 컷에 담는다. 괜한 기대인 줄 알면서도 가슴이 설렌다. 웅덩이에 흙을 부어 고르고 하얀 김이 오르는 아스팔트를 그 위에 붓고 절대로 꺼지는 일이 없도록 롤러가 도로를 다지고 오토바이와 차들이 매끄럽게 그 위를 달리고 안으로 들어가 겉옷을 걸치고 주민등록증을 챙겨 나온다.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으로 H군청을 검색한다. 민원실로 곧장 간다면 업무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띠를 바투매고 가속 페달을 밟는다. 차가 허방을 살짝 피해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다.